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에 실거주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현행 준공 이후 직후에서 최초 입주 후에 3년 이내로 좀 완화됩니다. 휴대폰 보조금을 전국 어디서나 비슷하게 규제하던 단통법을 정부가 폐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만, 법을 바꾸기 전에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해서 좀 더 휴대폰을 저렴하게, 이동통신사 간의 지원금 경쟁을 보다 활발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좀 생소하면서도 새로운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연금 주머니를 크게 헌주머니와 새주머니, 두 주머니로 둘로 나누자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2월 22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오늘은 박세훈 작가,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눈길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현우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되면 바로 들어가서 살아야지 세 주면 안 된다 법을 그 법을 좀 바꿔서 세 한 번 줄 수 있게, 그래야 이제 잔금 마련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꾸기로 하긴 했죠. 네네. 근데 뭔가 이게 계속 덜컹덜컹거리다가 뭔가 이제 세법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뭐 이게 그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걸 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는 세입자분들도 또 그 집을 사게 될 분들도 적용이 됩니다. 일단 2011년 2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집이 지어진 직후 그 처음부터는 일정 기간 동안 분양받은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직접 당장 안 살 집은 신청도 하지 마. 그렇습니다. 그런 법이었죠. 예, 갭 투자를 막겠다 그런 취지였는데요. 그 실거주 의무 기간은 시세하고 분양가 차이에 따라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입니다. 지금은 뭐 공공택지가 아니라면 강남 3구하고 용산 이외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민영주택이 없지만 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분양한 아파트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에 규제 지역이었으면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 근데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 없애고 그다음에 뭐 실거주 의무 풀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야당 반대로 개정 못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여야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가능일부터 바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걸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들어와 살아라. 바로는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3년간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됐더라도 그 분양권을 그냥 팔아도 되고 프리미엄 받고 팔아도 되고. 네, 그건 이미 허용됐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프리미엄 주고 산 분이 와서 일단은 집주인이 와서 첫날부터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3년 동안은 안 살아도 되는 거고. 네, 안 살아도 되는 걸로. 3년 이내에만 언제든 뭐 3년 딱 되는 날짜에 들어와서 살면 뭐 되는 걸로 그렇게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를 줄 수 있으니까 요즘 안 그래도 전세 많이 오르는데. 네, 그렇죠. 전세 물량이 좀 나오기도 하겠네요. 네, 뭐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규제 생기기 전에는 분양대금 마련 못하면 잔금 치르는 날짜에 가서 대출이 안 된다 그랬을 때 뭐 세입자 들여가지고 그 대출금을 충당을 하고 한 2년 동안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혹은 뭐 집값이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대출로 충당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안 그래도 이제 올라가는 전세 시장에 조금 안정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도 있는데 다른 별다른 이제 문제들이 조금 더 예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3년 내에는 어쨌든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세입자를 들인다고 하더라도 전세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인 걸 감안하면 2+2가 안 되는군요. 네, 2+2가 안 되고 2 플러스 그 딱 2년, 기본 계약 2년이 됐을 때는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 2년 내에 부족한 자금 전부 다 모을 수 있을 것이냐 집주인이. 근데 그건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못 모으면 전매제한도 풀렸으니까 여력이 안 되면 집을 파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겠죠. 잔금 그렇죠. 모으는 거. 네. 하지만 그 집을 사게 될 사람도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게 되니까 결국은 세입자를 2년 후에는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들은
100% 모두 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할 수 없는 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집주인은 반드시 세입자한테 이런 상황을 미리 고지해야지 되고 세입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약을 맺어야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을 거고요. 음흠. 근데 문제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 집주인이 세입자의 편의를 봐주든 아니면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황을 좀 고려해주든 우리 2년 지났는데 제가 이 3년 이내에는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도 바로 당장은 어렵고 혹은 방장에 나가기가 어려우시면 조금 더 사시지요. 네, 한 뭐 1년 정도만 연장을 하겠습니다. 혹은 아. 6개월 연장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기존 계약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거든요. 네.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는 그렇게 2년 미만의 계약을 설정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세입자가 요구하면 세입자의 유리한 쪽으로 2년 최소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2년보다 더 살면 무조건 2+2년까지는 세입자가 살 수 있으니까. 예. 그건 어허. 계약갱신 청구권이고 그다음에 새롭게 뭐 6개월을 하든 뭐 하든 특약사항에 무조건 6개월에 나간다 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상 그 기간을 최소 2년으로 보는 거니까 연장을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서로 믿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집은 반드시 2년 계약 후에 어떤 형태로든 계약 연장하지 말고 무조건 집주인이 들어가 살면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집을 사게 되는 사람, 분양권을 사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한데 중간에 이제 분양권이 아니라 세입자가 들어온 이런 집을 중간에 샀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우리가 거절하려면 최소한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내가 이 집에 들어가 살겠다 그러면 세입자도 준비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자녀 임대 기간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집을 사게 되면 전 집주인에게 약 3개월 전쯤에 저 이 집 계약갱신 청구권 쓰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한 상황에서 전 집주인이 원래 집주인이 집주인 바뀔 테니까 이거 집 팔 테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하고 집주인이 바뀌게 됐다. 그런데 자녀 임대 기간이 2개월이 안 남았다. 이 경우에는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미리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 쓰기로 이미 2달 전에 얘기를 했고 예. 그 2달 전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 거절은 2달 전에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2달 안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그 집주인은 이 집에 들어와 살 수 없는 게 되고 또 2년 동안은 연장이 되는 거니까 이런 집들은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구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판단도 필요해집니다. 이게 그렇더군요. 정말 그 집을 사고 팔 때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네. 세입자 중간에 그 세입자도 이제 집을 새로 사고 들어온 집주인이 저 거주하겠습니다 하면 갑자기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세입자한테도 최소한 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든가 네. 아니면 너무 급박하게 할 거면 그렇게는 못합니다라고 보호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세입자는 2달 전에 이제 원래 옛날 집주인이 물으면 네. 저 잘 모르겠는데요 나갈지 안 나갈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게 예. 그렇게 되면 그 집주인은 집을 못 파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입자의 권리 범위 아닐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되니 어떻게 보면 맹점인 거죠. 그렇게 말씀대로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2개월 안으로 딱 들어가면 들어오면 이제는 내보낼 수도 없게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니까 이제 완전히 세입자가 협조 안 하면 집을 못 팔게 되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네. 뭐 선이든 악이든 간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유 있는 집주인들은 아예 그냥 본인들이 들어간다고 하고 거주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거주를 시작하다가 네. 다시 냉장고 빼고 깨끗한 집 상태에서 집을 파는 맞습니다.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고 이게 또 법적인 분쟁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생각해 보면 이 분양가 상한제 이른바 로또 아파트 네. 그냥 분양 받았으면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돼. 근데 거주 못하는 케이스는 잔금 마련이 안 되니까 그렇죠. 무주택자 나는 지금 무주택인데 잔금까지는 아직 못 마련한 상태에서 네. 조금 좀 더 벌어서 갚아야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집만 잡아두는 경우 있을 텐데 네. 그런 분들은 안 되고 잔금 마련이 다 되는 이른바 현금 부자들은 들어와도 된다. 네. 똑같이 무주택자라도 네.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게요. 갭 투기를 방지하자고 하는 건데 이런 소소한 것까지 그럼 양쪽 다 어차피 갭 투자 전세 끼고 사는 걸 투기라고 본다면 예. 그럼 아예 돈이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하지 말아라 네.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금지. 하면 되는 걸 텐데. 아무튼 네 그런 법이 이제 조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네. 들었고요. 서은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단통법 네. 스마트폰 좀 싸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단통법 폐지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 이 단통법 폐지 자체는 지금 총선 일정 때문에 당장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 설득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게다가 뭐 총선 이후에도 사실 이제 국회 구성하고 이러면서 일정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부에서도 당시에 이제 단통법 폐지하겠다고 방침 밝혔을 때 시행령부터 고쳐서 단통법 폐지의 효과를 보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실행에 옮겼는데 오늘부터 이제 시행령 개정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통법 폐지의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이게 단통법 자체에는 이제 뭐 시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뭐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면 이런 벌을 줄 거야.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면 시행령에는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가 이거야. 그리고 예외적으로는 이럴 때는 차별해도 돼. 이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차별해도 돼를 넓히는 거예요. 아, 사실상 단통법이 무력화되는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네. 법을 정해놓고 그 법의 취지에 따라서 세부 사항을 정해놓는 게 시행령인데 시행령에서 그렇게 넓혀버리면 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 되는 건데 네. 막 그래도 돼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 지금 일단은 야당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입법 예고가 돼서 이제 논의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바뀌면 그럼 뭐가 달라지냐 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 기존에는 이제 신규 번호 이동이든 기기 변경이든 지원금을 똑같이 줘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통신사가 이제 지원금을 차별해서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기 변경할 때보다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 이동하는 고객한테 보조금 훨씬 많이 주는 거죠. 예전에 사실 그랬잖아요. 10년 전에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엇을 원해서 그런지 타사 고객 뺏어올 수 있게 되는 거고 약정 기간이 이제 남아 있는 고객이 있다. 그러면 번호 이동하면 이제 그 위약금 무시는 거 저희가 대신 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도 더 추가로 부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는 과거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젠.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정부가 그렇게 이제 다시 보조금 경쟁지대로 가자. 네. 보조금 경쟁을 없앴더니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더라라고 해서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꼭 모르겠습니다. 꼭 총선 전에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네. 무리하게 시행령을 바꾸는 것 같긴 한데 이 취지에 충분히 공감은 하더라도 단통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불편하다고 했으니 요거는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끔씩 이렇게 법과 시행령이 이런 식으로 따로 놀게 되는 선례를 만드는 게 과연 3월, 4월에 휴대폰 보조금 조금 더 받고 싸게 사는 그걸 체험하는 것보다 덜 중요한 그런 가치냐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 네, 뭐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이제 저도 10분 동의하는데 그 이제 이 정부가 내세우는 취지는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고 빨리 이제 이 통신 3사가 빨리 이 보조금 경쟁을 벌여야 예. 이제 이 고객들이 계속해서 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또 한 가지 이제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요금제나 이제 단말기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것도 가능해지는데 예.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앞으로 이제 뭐 제정할 고시에서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정해지겠습니다만 삼성전자나 애플 신제품이 나왔을 때 해당 이제 단말기 이제 신제품에는 보조금 훨씬 더 많이 얹어주는 이런 것도 가능해지고요. 네. 고가 요금제 이제 가입할 때는 보조금 더 많이 드릴게요. 이런 것들도 이제 다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불가능했거든요. 번호 이동할 때는 또 더 많이 주는 뭐 이런 것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다 가능해지는 통신사 거죠. 바꿀 때는 특히 네. 더. 네. 알겠어요. 야당은 이걸 반대한다는 걸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 네.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선거 때문에 아예 국회가 돌아가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건지.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는 선거 때문에 국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은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 의대 정원 문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슈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단톡법 문제를 굳이 국회에서 지금 풀어내려고 뭐 아주 뭐 속도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리고 야권에서도 사실 이거를 반대하기도 좀 애매한 게 애초에 단톡법을 발의했던 것은 새누리당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국민의당이죠. 얘는 누가 한 거든 간에 판단은 지금 이거 누가 했던 걸 굳이 따지지 말고 네. 바꾸는 게 좋은 거면 바꾸는 거고 유지하는 게 좋은 거면 유지하는 걸 텐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선거는 선거고 국회는 돌아가야지
그 뭐 한전 사장 뽑는데 갑자기 전기 단전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돌아갈 건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이제 새 휴대폰 싸게 살 수는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것저것 알아봐야 될 필요는 생기겠으나 그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점점 휴대폰 비싸지고 있던데. 네, 그럼 박세훈 작가님이 준비한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국민연금 개편, 예. 개혁, 개선 네. 이 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돈 문제니까 뭐 뾰족한 답은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KDI에서 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어제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 이게 딱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아이디어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온 뉴스고요. 예. 근데 이제 보고서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이 등장을 하고 어려운 개념도 있어서 그걸 다 설명을 드리기엔 시간도 모자르고 제 능력도 모자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보고서의 문제의식은 일단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하다가 언젠가 어느 시점에 많이 고갈이 되면 뒷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앞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대략 한 30년 뒤면 기금이 다 고갈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국민연금에서 약속한 돈을 가입자들에게 다 주려면 약속을 했으니까요. 네. 어쩔 수 없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네. 보고서에서 계산한 바로는 지금 내고 있는 9%보다 4배는 더 많은 35%까지 요걸 올려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지금 태어나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나중에 어른 돼서 내야 되는 게 이렇고 예. 근데 그걸로 제가 나중에 노후에 받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랑 국회에서도 뭐 소득 대체율을 내리네 마네 보험료율을 올리네 마네 숫자만 가지고 싸우고 있고 진도는 안 나가는데 네. 이렇게 숫자를 조절하는 건 사실상 땜질 처방일 뿐이고 땜질 처방을 해도 언젠가는 결국 기금이 동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은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만 줄 거고 세대 간 갈등만 일으킬 거라는 겁니다. 그 문제의식은 우리도 갖고 있어서 그렇죠. 지금 젊은이들은 돈만 많이 내고 나중에 본인들은 또 그 다음 후손들에게 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까? 그러니까 인구는 계속 줄고 인구가 있는데. 이렇게 저출산이면 계속 줄어들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제도 없애고 그냥 각자 적금 부어서 각자 도생합시다. 무슨 연금은 무슨 연금이에요. 예. 라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KDI에서 낸 아이디어는 뭐냐? 비슷한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랑. 국민연금 주머니를 2개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적립 방식의 주머니를 그대로 두고 네. 요건 주머니 A라고 할게요. 음. 미래 세대를 위한 주머니를 따로 하나 또 만들자는 거예요. 이걸 주머니 B라고 할게요. 예. 이렇게 주머니를 A, B로 따로 만든 다음에 미래 세대가 내는 돈은 기존 국민연금 주머니 A에 넣지 말고 새로 만든 주머니 B에 집어넣자는 겁니다. 아, 이거는 삼촌이나 아버지 줄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낸 돈에다가 기금 수익률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새로 만든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으로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네. 받는 돈이 그냥 결정이 되는 겁니다. 기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딱 그 정도만 받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사설 펀드네요, 그냥. 그렇죠. 내가 낸 돈에다가 내가 가입한. 네. 기금이 낸 수익만큼만 딱 더해서 받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1990년대생들의 연금액은 90년대생들이 낸 보험료랑 그걸 바탕으로 굴린 수익만큼만 지급되는 즉 낸 만큼만 돌려받는 구조로 국민연금의 구조를 이원화시켜 보자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가는 경우에도 보험료율은 15.5% 정도로 올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예. 그래도 이런 방식을 한번 해보는 게 현행 방식보다는 세대 간 갈등도 좀 덜하고 기금 고갈 우려도 좀 덜할 것 같다는 겁니다. 아, 그럼 여기다 부어놓고 굴리다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남는 남는 대로 그거 그냥 내가 톡 털어서 쓴다. 그렇죠. 아, 낸 만큼 받자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굴리고 있는 국민연금 주머니에는 새 돈을 더 이상 붓지 않겠다는 건데. 그렇죠. 새 돈을 계속 부어야 그 새 돈도 넣고 굴리고 해서 이른바 저의 노후가 해결되는 걸 텐데. 그렇죠. 그럼 저의 노후가 잘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주머니 B가 생기면 예. 제가 지금까지 부어온 A 주머니에서는 저를 끝까지 먹여 살리지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모자라는 돈이 대략 한 600조 원 조금 넘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고서에서는. 예. 근데 이 돈은 정부 재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 거둔 걸로 해결을 하든 국채를 발행하든 이렇게 해서 주머니 A에 있는 것들은 해결을 하자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또 가뜩이나 요새 세금 덜 돌아서 걱정인 상황에 세금으로 해결하는 게 과연 될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국채 발행이라는 게 다르게 보면 또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요거 역시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주는 건 마찬가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듣다 보니 미래 세대들은 우리 과거 세대들 어른 네. 세대들의 보험 국민연금 보험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라고 하는 아이디어인데 그 대신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세요. 네. 왜냐하면 그 돈 걷어서 과거 세대들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라는 말이니까. 그렇죠. 아니 과거 세대 먹여 살릴 보험료가 너무 무겁습니다. 저희는 못 내겠습니다. 라는 말을 예. 그럼 보험료 내지 마시고 세금으로 내세요. 라는 말이라서 그렇죠. 그 그런 돈이 한계가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라는 네.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죠? 그건 다음에 제가 보고서 쓰신 분들 한번 모셔서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 이제 확정된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연금 받는 시점에 연금 운용 수익을 그냥 더해주는 거라면 예. 그때 금융시장, 자산시장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똑같은 보험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네. 받는 돈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 수익률에 따라서 기존 보험료만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국민연금 수익률이 조금만 떨어진다 그래도 이제 신문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예. 이런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아마 분기별로 계속 신문 일면에 나오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이 보고서를 쓰신 분들도 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연금 개혁안이 세대 간 형평성이나 기금 지속 가능성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보완해야 될 점도 있을 거다는 얘기는 하는데, 다만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자. 그걸 계속 논의해 보자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제 저도 이 보고서를 보면서 그래도 기존에 나오던 개혁안들보다는 새롭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답은 못 냈거든요. 근데 예, 이진우 좀 기자님은 이런 방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참. 근데 보면 진짜 답이 없나 보다. 이런 파격적인 아이디어까지 떠올리는 거 보면 네. 지금 거 가지고는 진짜 답 안 나오는가 보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계속 진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게 지금. 됐고. 네.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후손들이 너무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 바꾸자라고 해놓고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 후손들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대신 세금을 내도록 하면 되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라서 이게 새로운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 다만 지금은 국민연금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버는 분도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까지만 내고 말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500만 원이 아니라 한 달 급여가 어느 정도까지만 내고 더 이상은 안 내는 예. 그런 구조가 되는데 미래 세대 후손들이 세금으로 걷게 되면 그거는 소득이 많은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내라고 하는 거니 그건 조금 좀 달라지긴 하겠다 이해관계가. 네.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이래도 저래도 답은 없는데 다만 한 가지 걱정은 그런 건 있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안에는 이른바 조금 가난한 분들한테는 좀 더 주고 예, 그렇죠. 약간 부유한 분들은 약간 양보해서 하는 뭔가 조절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연금 주머니 B가 새로 시작되면 그건 내가 부은 돈 내가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 되면 그것도 좀 사라지게 되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좀 강한데 그런 변수도 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진짜 답이 없나 봅니다. 이런 것까지 나온 거 보면. 한 가지 소식만 좀 더 들어보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오늘 엽니까? 예, 조금 이따 여는데 예. 일단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매우 강합니다. 일단 금리 올릴 필요는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 후반대라서 굳이 금리 올려서 물가 상승 막으려고 하진 않을 거고. 올리지는 않을 거고. 네, 경기도 안 좋고요. 이런 상황에 금리 올리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지니까요. 반대로 경기 생각하면 금리를 내릴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예. 또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고려를 하긴 해야 할 거예요. 오늘 새벽에 지난 1월에 있었던 FOMC 성명서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 보니까 결론은 빨리 내리는 건 안 좋습니다라는 거였거든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발맞추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일단 오늘 동결을 시키고 차츰차츰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해는 되는데 진짜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올리고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내리고 다 그럴 거면 네. 그냥 미국이 결정을 해보면 이라는 생각까지 들 만큼 예.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긴 하죠. 예.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